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 문명의 대전환 강의를 맡은 박종군입니다. 오늘 주제는 생명 원리로 본 지구 생명체인데요. 무한히 넓은 우주에서 작은 행성 지구에 생명체가 탄생한 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생명체는 어디에서 기원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 강의에서는 유전공학의 최신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지구 생태계와 생명의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화론이 가장 많이 교육되고 있죠. 진화론 간단히 얘기한다면 지구라고는 환경에서 모든 생명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시 지구상에서 생명을 이루는 그 물질들, 그래서 아미노산이랄지 또는 그 누클레오타이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만들고 누클레오타이드는 DNA나 RNA 같은 핵산이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어떤 우연한 기회에 소위 그 지질막에 둘러싸이면서 프로토셀, 원시세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만들어지고 그 원시세포가 진화해서 이렇게 현재의 고등한 진핵세포로 진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많은 학술적 증거들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이제 RNA 세계 가설이 2009년도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존 서덜랜드가 이끄는 화학자들이 아세틸렌과 그다음에 포름알데하이드라고 불리는 비교적 단순한 전구체 화합물이 일련의 반응을 거쳐서 RNA의 4가지 뉴클레오타이드 구성 요소 중 2개를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RNA가 원시 지구의 수프에서 효소 없이 어떻게 독자적으로 형성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럴듯한 경로를 보여준다라고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평가들은 아세틸렌과 포름알데히드 그것 자체도 상당히 복잡하고 좀 큰 분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켰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실험을 거친 서덜랜드 연구팀은 희안화수소 HCN이죠. 황화수소 H2S 그리고 자외선만으로 핵산의 전구체를 만들었다고 네이처 케미스트리 출신에서 밝혔습니다. 더욱이 서덜랜드는 핵산 전구체를 생산하는 조건은 천연 아미노산과 지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출발 물질도 역시 생성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 세트 반응이 생명체 구성 요소 대부분을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음을 제가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명의 기원에 대한 두 번째 가설로서는 범종설이 있습니다. 이 범종설은 판스퍼미아, 스퍼미 그 정자죠. 그래서 지구상 우주상에서 그 마치 그 정자처럼 이렇게 전체에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판스퍼미아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 외계의 기원설과 맞물려져 있는데요. 일단 범종설을 보면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요건은 유기분자가 우주에서 생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운석과 기타 외계체에서 당이나 아미노산, 염기 등 유기화합물이 실제로 발견되고 있다는 과학적 증거들을 요즘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만족이 되고 있다. 즉 유기분자는 우주에 상당히 많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생명체는 외계의 이 분자들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아직도 연구 중인 것입니다. 결정적 증거들이 아직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건은 외계 생명체가 운석 등에 의해서 지구로 운반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운석 깊은 곳에 뭐 이제 여러 가지 구멍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깊은 곳에 있는 작은 미생물들이 대기를 진입하든지 지구 충돌 과정에서도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이 최근의 과학적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종설의 세 가지 요건 중에서 두 개 정도는 증거를 획득하고 있고 생명체가 외계의 이 분자들에서 유래된다는 그 두 번째 조건은 연구 중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 이제 범종설의 변형인데요. 지향성 범종설이다. 어떤 그 방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프랜시스 크릭. 이 크릭은 DNA 이중 나선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은 학자죠. 와트슨과 크릭이 DNA 이중 나선의 대표적인 그런 그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크릭이 주장한 이 지향성 범종설에 따르면 진보된 외계 문명에 의해서 생명이 의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고 이제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뭔가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뭔가 외부보다 진보된 외계 문명 존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데서 만들어진 생명이 의도적으로 확산되어서 지구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향성 범종설의 예이고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과학자들이 일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러한 그 범종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정확적 증거들을 보면은 골디럭스 행성들이 있습니다. 골디럭스라고 하는 말은 항성, 즉 태양과 같은 항성 주위에 돌고 있는 행성. 이 행성들이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는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구처럼 그 살기 좋은 환경에 있는 그런 행성들이 얼만큼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상당히 지구와 그 닮은 정도가 80%에서 한 75% 정도 그런 정도까지 다양한 종류의 행성들이 지구와 유사하게 골디럭스 존에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골디럭스 존에 있으면 뭔가 생명이 탄생하기 좋은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지구보다도 먼저 선배 행성들이 거기에서 생명을 잉태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 은하계는 매우 젊은 은하이거든요. 그래서 한 50억 년 정도의 그 청소년기 은하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장년 은하계도 있고 그다음에 노년 은하계도 있습니다. 그 노년과 청소년 은하계는 엄청난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몇십억 년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만일 이런 골디럭스 존에 존재하는 어떤 생명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생명체의 이 문명의 수준은 지금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한 10,000년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를 들어서 1억 년이랄지 뭐 10억 년이랄지 했었을 때는 어마무시한 그러한 문명의 진보를 얻었을 것이고 그러한 그 고등 생명체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생명체를 이렇게 확산시켰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프랜시스 크릭도 그러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사이언스 2014년도 11월에 발표된 것을 따르면 최소한 100억 개 정도 항생계에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산술적인 추론을 수행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형이상학적 견해들이 있습니다. 형이상학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교도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일종의 형이상학이거든요. 그래서 진과 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 진위에 대한 논쟁이 상당히 많은 것들은 우리가 형이상학이라고 하게 되고 내가 그것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그것이 중심이 되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걸 보편타당하게 증명할 수 없는 명제들의 집합을 우리가 형이상학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철학들은 다 형이상학이고 대부분의 종교는 역시 형이상학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대부분 과학적 영역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임의적으로 종교도 형이상학적 견해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익숙한 바처럼 창조론이 있죠. 창조론은 창조자와 그다음에 피조물 이 두 주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창조론 창세기에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욥서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이 일을 다 하셨다는 것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이 모르겠는가 등등 많은 그 창조론적 개념들이 거기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불교는 연기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핵심 사상인 연기론적 세계관은 어떠한 사물이나 인간조차도 독립적인 개체로 존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사물이나 인간들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관계로서만 존재하고 인식된다. 상이상존적, 서로 의존적이다 그런 얘기죠. 뮤추얼 인터랙티브한 그러한 세계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한 덩어리이고 한 생명체인 유기적 공동체로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인간을 소우주로 표현하고 티끌 하나가 우주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개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윤회론으로 이제 묘사하기도 하고 연기론으로도 묘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자관 여기에서는 창조주와 피조물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계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철학적으로는 그 서양 철학에서 스피노자가 나추란스, 즉 능산적, 즉 능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자연 모습, 소위 창조론에서 얘기하는 그 창조주의 개념이죠. 이것이 여기 이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나추란타, 즉 소산적, 만들어진 바, 즉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자연이 능산적이기도 하고 또한 소산적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창조주와 피조물이 같다라고 스피노자가 그의 윤리학, 에티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수학적인 방법으로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이제 어프로치를 했었죠. 그래서 정의를 내리고 그다음에 공리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페어리 즉 정리 이런 것들로 발전시켜 나가지고 능산적 자연과 소산적 자연이 같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물론 이 스피노자의 이런 그 에티카에서 나온 그 능산적 자연과 소산적 자연은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그 표현이고 이것은 아마도 불교적인 세계관을 어느 정도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생명의 활성 기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생명은 주로 이제 세포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포 안에 핵이 있고 핵 안에 염색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색체 안에 DNA가 있고 DNA 일부분이 유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포는 바깥에서부터 세포막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안쪽에 보면은 미토콘드리아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같은 세포 소기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이제 좀 들어가면 중심 부위에서 핵이 존재하고 있죠. 핵이 지금 나뉘어져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핵을 이렇게 잘라 보면은 그 안에 유전 물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유전 물질은 소위 염색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염색체를 풀어본 그림이 그 DNA가 되겠죠. DNA는 이중 나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선이 두 개가 감겨져 있는 모습이죠.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DNA 안에 새겨진 암호입니다. 이 암호라고 하는 것은 왜 필요한가 하면 세포의 일꾼인 단백질을 위한 청사진이다. 단백질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효소 이런 것들도 다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우리 몸이 36도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생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ATP도 만들어내고 하기 때문에 이 극단적인 조건이 아니고 생물학적인 그 조건에서 소위 이제 평온한 조건, 일기압의 36도 그 조건에서 수도 없이 많은 일어나기 힘든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효소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그 효소는 근데 단백질이죠. 근데 이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정보가 DNA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의 효소를 보면은 이 효소라고 하는 것은 생체의 대사 과정을 촉매하는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효소는 기질과 결합을 해서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해서 화학 반응,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그 에너지인데 그것을 낮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효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물질 대사 속도를 증가시키는 생체적인 촉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질 분자를 생성물 분자로 전환시켜서 생명을 유지하고 세포의 모든 대사 과정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일어나게 돼야 돼요. 그래서 효소 촉매장을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그런 얘기죠. 효소 없이는 우리는 1분도 못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생체의 단백질인 효소가 되겠습니다. 이 효소는 이 그림에서 제시된 것처럼 기질을 붙잡는 그런 그 자리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붙게 되는데 그 부위를 우리가 활성 부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활성 부위에 기질이 붙잡혀지면 효소의 모양이 변하고 그 모양의 변화가 기질에도 영향을 줘가지고 기질에서 새로운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서 기질이 변화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항체라고 하는 것은 항원에 대해서 결합하는 면역 단백질입니다. 이 항체는 소위 비림프가 생산하는 면역 단백질인데요.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표면 항원에 결합해서 무력화시킴으로써 질병으로부터 신체를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소위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다양하게 다양한 모양을 갖고 있죠. 그 모양을 항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그 스파이크 단백질의 항원의 모습을 어떤 것은 화살표로, 어떤 것은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의 동그라미 부분을 인지하는 항체도 있고, 그다음에 화살표 부분을 인지하는 그런 항체도 있습니다. 항체가 붙는 그 부위를 우리가 항원 결정기, 에피톱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항체한테 인지가 되고, 그래서 항체들이 와르르 붙어서 결국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갖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면역이 실패되면 우리는 이제 암 같은 것을 예상해야 됩니다. 자, 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포가 이상하게 증식한다, 비정상적으로 증식한다는 것이죠. 정상세포 분열의 모습이죠. 이것은 이제 세포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그 세포가 손상이 됐다. 예를 들어서 자외선을 맞았다.
또는 뭐 방사선, 요즘 뭐 방사선이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세포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DNA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세포를 자살시키는 에이팝토시스라고 하는 그 기작에 의해서 세포를 죽여버리는 그런 자폭 장치가 세포 내에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건강한 세포를 이렇게 이제 많이 확보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될 가능성 있는 그런 세포를 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고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걔네들은 버리면 되는 거죠. 이 버리는 기작이 세포 자살, 에이팝토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그림 암세포 분열을 보면은 얘네들은 암세포는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무한정 증식하는 거예요. 영양분이 있는 한 계속적으로 증식하는 것이 암세포의 특징입니다. 정상세포는 이렇게 기저층에서 진피 위에 이제서 세포들이 쭉 이렇게 분열을 해서 위로 이제 떨궈져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 피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밑에 그림 보면은 이제 암세포들이 하나의 그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게 바깥으로 나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피부암도 진행이 되고 또 다른 종류의 암도 이와 유사하게 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암세포의 그 증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그 세포의 이상한 그 증식이 이제 암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암에 있어서는 소위 그 P53 유전자 같은 것이 매우 중요한데, 유전자가 하여튼 뭔가 달라져야 돼요. 정상적인 그런 그 유전자의 발현이 진행이 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P53 유전자나 이런 것들이 망가지고 또 암을 촉발시켜주는 유전자가 너무나 활성화가 되면은 우리가 암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대부분의 암은 생명체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현상 중에 하나가 됩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우리가 면역세포를 통해서 그것을 많이 제어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암을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만, 암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면역세포로 공격해서 잡아먹는 그 과정이 또 활발하면 암의 그 발생이 억제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활성 기전 중에서는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죠.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인데요. 보면은 환자의 체세포에서 핵만 빼내는 거예요. 오른쪽 밑에 보면은 체세포 핵 추출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그거를 핵만 뽑아서 여성이 이제 난자를 제공하는데, 난자에서는 핵을 제거합니다. 그럼 난자는 세포질만 존재하는 것이고, 환자의 그 핵을 여성의 그 핵이 제거된 난자에다가 이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정보는 그 환자의 정보가 되는 것이고, 그 기증 여성의 난자는 세포질을 그 제공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전기 자극을 주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소위 수정란 상태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포의 분화가 일어나서 소위 그 발생하는 그 배반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배반포에서 형성된 그 세포를 떼어내 가지고 이 페트리 디쉬에서 이렇게 배양을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배아 줄기 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배아 줄기 세포, 그래서 엠브리오 스템셀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일반적으로 체세포 복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돌리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런 방식으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상당히 많이 알려진 그런 그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소위 그 탯줄이나 혈액에서 그 약물이나 전기적 처리를 해서 성체의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탯줄이나 혈액에서 그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그대로 이렇게 줄기세포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런 그 일들을 하는 회사들이 뭐 한국에도 꽤 많이 있죠. 메디소프트랄지, 차바이오, 어텍 뭐 이런 쪽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위쪽에는 피부세포를 추출해서 유전자를 삽입합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는 주로 바이러스 쪽에서 나온 그런 유전자들인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분화된 피부 세포를 역분화, 즉 발생 초기 상태의 그 줄기세포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피부 세포를 이용해서 자기의 줄기세포를 만드는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역분화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좌우간 이 세 종류의 줄기세포들은 어떤 조건에서 배양을 하게 되면 일부는 뇌세포로서 이제 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분화. 그다음에 일부는 뭐 뼈세포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그래서 이제 간이 망가진 사람은 그 간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줄기세포를 가지고 간을 치료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파킨슨병이랄지 뭐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역분화 줄기세포나 뭐 상처 줄기세포 또는 폐화 줄기세포를 가지고 그 신경세포로 유도시켜 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그 교정하는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대가 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가끔 뉴스에 많이 잘 나오는 그런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는 항상 영원히 계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 환자의 경우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혼자 이렇게 살아야 되죠. 이제 그 남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 많은 그런 도움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그 줄기세포로 이렇게 세라피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복부에 있는 지방세포에서 줄기세포를 이렇게 채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복부에도 줄기세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를 빼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배양을 하는 것이죠. 페트리 디시입니다. 오른쪽이. 그렇게 해서 이제 배양을 하면서 그 배양을 하는 과정 중에서 그 배양 배지의 조성을 다르게 함으로써 이 줄기세포를 특정한 세포로 분화를 시킬 수 있어요. 지금 특정한 세포로 분화가 되는데 아마도 이제 신경 세포로 이제 분화를 시키겠죠. 왜냐하면 신경 쪽이 지금 문제가 있는 그런 환자였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세포를 나중에 주사로 이제 주입을 하게 되면 그 환자의 질병의 원인이 되었던 세포의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를 효과에 대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그림 A에서는 이제 5명의 환자가 뇌의 줄기세포를 이제 주사한 그 부위가 화살표로서 표시가 되고 있고, B번에서는 2명의 환자에서 12개월과 24개월 줄기세포 이제 주입한 후에 시간이죠. 그렇게 했었을 때 뇌경색된 그 부위의 그 뇌백질의 하이퍼 인텐서티가 증가해서 결국 뭐냐면 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루는 그 부분의 그 신경세포의 결실, 그 결실 부분을 회복해주는 그런 놀라운 그런 실험이 아니라 이제 치료 효과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완벽하게 됐다는 것을 란셋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의학 저널입니다. 그런 데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누구인가? 인간은 과연 이 지구의 주인인가? 불행히도 인간은 별로 주인이 아니고 식물 또는 광합성 생명체라고 1번에 표시했습니다. 식물이나 광합성 균, 조류라 하면 이제 녹조류 이런 것들 있죠. 뭐 홍조류, 뭐 갈조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좌우간 이 조류 이런 것들이 광합성을 한다. 얘네들이 이 지구의 주인입니다. 실제로 생태학적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태양 에너지를 엽록소에서 이용을 해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카본 다이옥사이드 CO2죠. 이산화탄소예요. 그다음에 물이 이제 뿌리에서 흡수가 되죠. 그렇게 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포도당을 만들었는데 태양빛만 있으면 된다. 선 에너지라고 표시했죠. 그리고 이제 부산물로서 산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의 산소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 만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즉 식물, 광합성 생명체가 만든 것이지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구는 원래 뜨거운 지옥불이었죠. 지옥불이었기 때문에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산소도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냄새나고 퀴퀴하고 뜨거운 지옥불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암모니아, 뭐 메탄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런 이상한 그 지옥불이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와서 즉 그 광합성균이나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지구에 안착하고 그리고 지구가 적당한 온도로 이제 식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광합성이라고 하는 놀라운 현상이 발생했다. 그렇게 해서 O2라고 하는 것이 점차 누적되었고 이 O2가 즉 산소가 지구상에 만연하게 되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철 같은 것을 녹슬게 했었는데 철을 녹슬게 하다가도 남을 정도로 충분한 그런 산소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애들이 나왔다. 그게 바로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인간종을 포함한 동물은 지구의 손님이다. 이건 생태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손님이다. 그래서 광합성 생명체가 만든 포도당하고 산소를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용하여서 ATP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손님이다라고 했어요. 얻어먹는 존재임을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모든 과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의견이고 그래서 소위 그 독립 영양생물이 아니라 동물은 그 종속, 뭔가 종속되어 있다. 누구한테 종속되어 있는가? 광합성하는 생명체의 작용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생태학적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생태학의 기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세 번째, 주인과 손님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이 최고의 덕이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즘은 뭐 생태계 파괴가 뭐 빈번합니다. 아직도 무식하고 그 탐욕적인 그런 그 기업가들이 산림 훼손을 일지 않고 있고 물론 그러한 경향은 점차 지금 낮아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 아주 용감무쌍한 그런 그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죠. 산림이 훼손되면 이 그림에서 제시된 것처럼 산불이 난달지 홍수 같은 것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식물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데 그 물을 머금을 수 있는 그 기능을 갖고 있는 식물들이 없어지니까 홍수가 대규모로 이제 나는 것이죠. 그다음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탄소가 이제 증가되면은 상당히 심각한 온실 효과랄지 이런 것들이 증가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이나 물의 순환은 훼손을 당합니다. 그래서 개체수가 많은 인간종, 호모사피엔스, 지혜로운 인간이죠. 원래는 근데 지혜롭지 않은 그런 이 벌채랄지 산림 훼손이 주로 호모사피엔스의 작품입니다. 인간종이 심각한 재난을 초래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생태계 파괴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온난화가 이제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되면은 물이랄지 식량 부족이 이제 증가되고 생물의 절멸 위기가 증가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수랄지 폭우가 증가되고 북극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북극이나 동토층 얼어있는 땅의 에 묻혀 있었던 차곡차곡 쌓여져 있었던 퇴적되어 있던 그런 병원성 미생물이 증가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증가되는 것이죠. 너무나 빨리 빙하가 녹고 그다음에 동토층이 너무나 빨리 녹아가면서 그 안에 차곡차곡 퇴적되어 있던 미생물들, 바이러스도 있고 박테리아도 있고 곰팡이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증가되면서 전염성 질병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코로나, 그렇죠? 코로나도 갑작스럽게 왔고 그다음에 요즘은 또 어떻습니까? 폐렴 일으키는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거 그런 거죠. 그다음에 무슨 뭐 소에서 뭐 럼스킨 그 질병이랄지 등등 도대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인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지혜로운 인간 욕심 때문에 발생된 것이죠. 또 주인이 아닌데 주인처럼 행동하는 잘못된 오만심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종은 심각한 재난이 초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그 정부 간 협의 그 자료에 보면은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예측인데요. 1도씨가 상승되는 2020년도, 그다음에 2 내지 3도씨가 상승될 때는 2050년도가 되고 3도씨 이상 상승하게 되면 2080년도 정도가 되는데 그때마다 심각한 그 재해를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한 네 번째 그 방사능이랄지 미세 플라스틱이 결국은 그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나왔던 그런 그 문명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소위 핵폭탄, 그다음에 원전, 그 방사성, 폐수 이런 것들이 방류가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은 DNA의 염기 또는 당인산 골격을 손상시키고 그것에 의해서 돌연변이가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돌연변이가 급속히 증가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암이나 노화, 기형 등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것입니다. 요오드, 아요단 131인데요. 이런 것들은 갑상선에 축적이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갑상선 암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슘 이런 것들은 이제 전신에 축적이 되죠. 얘네들은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방사능의 세기가 반절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요오드는 뭐 한 일주일이면 이제 반절로 줄어드는데 세슘 같은 경우는 30년이나 버티고 있는 것이죠. 반절되는데 30년이나 필요해요. 그래서 각종 안 좋은 그런 그 방사능을 계속적으로 뿌리고 다니면서 우리 몸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트론튬, 플루토늄 이런 것들도 무서운 핵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애들은 다 핵폭탄, 뭐 요즘 전쟁이 많죠. 여차하면 누군가가 핵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전, 방사성, 폐수는 뭐 우리가 많이 후쿠시마나 등등에서 많이 봤던 것인데 물론 그들은 얘기를 하고 있죠. 방사능을 완전히 제거한 그런 깨끗한 물을 보낸다라고 하는데 의구심을 품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그 문명의 찌꺼기가 바로 미세 플라스틱이죠. 그래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은 육상, 해상, 생태계를 파괴하는데 인간종의 심각한 재난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세정용품, 뭐 샴푸랄지 뭐 이런 것들이죠. 또는 화장품 이런 데서 다 플라스틱 용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제 녹아져 나온다. 1차 미세 플라스틱이 2% 정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2차 경우는 사용 과정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는 많은 그 용기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그 과정에서 마모가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2차 미세 플라스틱 되고 이런 것들이 주로 98%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뉴스에서 나오는 뭐 육상, 해양 쓰레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그 비중은 뭐 높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잘 모르는 정도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좌우간 상당히 미세 플라스틱이 만연해 돼 있는 모습이고 이런 것들은 그 생태계에 심각한 그 재난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지구를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 지구 보존적 삶의 양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손님으로 이제 변환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인이냐라고는 그 질문이죠. 인간은 손님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합성 생명체가 제공해주는 먹거리를 얻어먹는 손님답게 겸허하고 욕심이 적은 소위 미니멀리스트, 그러니까 최소로 소비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미니멀리스트적인 물질 생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미니멀리즘, 최소 소비주의를 위한 마인드를 셋업해야 된다. 그래서 진리 체계에 대한 아집이랄지 독선 이런 것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진리 체계라고 하는 것은 뭐 종교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원론을 주장하는 많은 종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아직과 독선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종교와 철학을 존중해 줄 모르게 되고 타인의 종교나 철학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지금 비트겐슈타인의 형이상학에 대한 이 얘기를 따르면 형이상학은 하나의 문학적인 요소이고 그것은 내가 좋아하느냐 또는 싫어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논쟁에 불과하다 또는 그 문학적 표현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그 플라톤의 이원론이랄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여러 가지 최인적인 그런 그 철학이랄지 상당히 많은 것들이 다 대부분 형이상학적인 요소이고 그것을 보편타당에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든지 불교든지 또한 아까 스피노자적인 그런 그 나추랄스와 나추랄타가 같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형이상하고 문학적인 표현인 것이다라는 얘기죠. 내 말은 보편타당에 다 증명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인데 저도 그것에 많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남이 좋아하는 문학적 체계, 남이 좋아하는 신학적 체계, 남이 좋아하는 진리 체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줄 아는 그 과정이 매우 필요하다. 왜? 우리는 손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과 전쟁이라고는 그 심각한 그 상태보다 즉 자기 주장을 너무나 열심히 하게 되면은 결국 갈등과 전쟁이거든요. 근데 그 전쟁의 결과는 뭘까요? 핵폭탄의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들을 죽여야만 내가 산다라고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지금 너무나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그런 세계적인 운동이 일어나야 될 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화와 타협을 즐기는 대인배의 그 정치생활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저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DNA 친화적인 생활 태도를 셋업해야 된다. 우리가 스트레스랄지 집착, 고통스러운 이런 상태는 DNA를 손상하는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웃음과 또한 기쁨은 DNA를 회복하는 그 기작을 활성화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 같은 그런 그 기쁨 호르몬 이런 것들은 엔돌핀, 멜라토닌 이런 것들 다 이제 기쁠 때 나오는 것이죠. 편안할 때 나오는 것이고 DNA를 잘 고칠 수 있는 그런 그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노화나 암으로부터 해방되는 육체 생활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집착을 하지 말고 남의 것을 포용하고 등등 이렇게 해가면서 웃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 생태계 타 구성원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뿐만 아니라 타 구성원도 지구 생태계에 동등한 자격을 갖춘 존재다. 그래서 감사와 사랑으로 보호하는 성숙한 지구 보존 생활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무지몽매한 환경 파괴자가 있었을 때 그들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설득하고 투쟁하는 사회 참여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삶의 인간이나 집단이 탐욕적인 환경 파괴가 진행될 때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득을 하고 단체적인 투쟁으로서 그들의 환경 파괴를 저지할 수 있는 지구 보존은 대승적 실천 생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 생명체의 기원과 활성 원리 그리고 지구 생태계와의 공존을 알아봤는데요. 인류는 지금 유전공학의 발달로 질병 치유의 꿈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인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인간을 포함한 수많은 생명체가 멸종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이제 모두가 함께 생존할 수 있는 공존의 길을 모색할 때입니다. 현대 문명의 대전환, 다음 시간에는 DNA 회복으로 이루어지는 항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